오늘 112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2015년도 2회 문제 30번 문제 봅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를 참조하여 과목 코드에 관한 과목명을 구하되 코드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공백을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건데, 좀 볼게요. W라고 하는 코드가 있나요? 있네요. P라는 코드도 있고요. 엑셀 있죠? 저 파워포인트 있죠? X라고 하는 코드는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에러가 나지 않으면 vlookup 함수를 처리하고, vlookup 함수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 저 끝에 있는 따옴표 즉 공간으로 남겨라 라는 건데, 이게 vlookup 함수냐 hlookup 함수냐 따지는 것도 있겠고, 현재는 다 vlookup 함수가 나왔는데요. if 에러 함수는 괄호 열고 어떤 함수를, 어떤 명령을 실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실행해서 에러가 없으면 실행해서 끝나지만, 그것이 실행했는데 에러가 나면 저 뒤에 있는 컴마 뒤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거니까 3번과 4번 보기는 없어요. if 에러 함수는 1번과 2번 형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if 에러 함수의 문법은 아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다 좋은데, 어차피 과목명 B의 세 번째 셀의 답을 구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가 달러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 달러가 찍혀 있다는 말은 두 번째처럼 해야 달러가 찍히는 거고, 또한 true하고 false의 차이가 뭐예요? true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일치라고 해서 오른쪽 코드표가 알파벳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W는 2니 뭐 P니 A니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가 아니라 얘는 정확하게 일치를 써야 되기 때문에 false를 써야 되거든요. 0을. 그 답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1번) 뭐야, 또 몸무게 얘기를 해.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70kg 이상인 사람의 몸무게의 사람을 구하는데, 자, 디카운트를 썼어요. 디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고, 디카운트 A는 숫자, 문자 상관없이 세는 거잖아요. 그럼 디카운트 A1부터 D의 다섯 번째니까는 번호라는 글자부터 몸무게 80kg까지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니까 이름이잖아요. 조건은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조건은 맞는데, 두 번째 항목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글자잖아요. 글자니까 디카운트로는 셀 수가 없어요. 디카운트 A로 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디카운트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이름자가 있는 곳인데, 이 이름자를 개수를 세려면 디카운트 A를 써야죠. 세 번째 거는 디카운트인데 3, 즉 키의 개수를 세라 그랬거든요.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177, 162, 78kg, 80kg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디카운트 갖고는 번호의 개수를 세라, 키의 개수를 세라, 뭐 몸무게의 개수를 세라 하는 건 되지만 이름의 개수를 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운트 A의 조건에 따른 게 특성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32번. 자,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글자 제일 왼쪽 굿모닝의 굿자 앞에 빈칸이 혹시 있으면 지우고, 굿모닝 다음에 느낌표 다음에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면 그건 지우고, 굿모닝 느낌표 사이사이에 있는 빈칸은 하나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빈칸을 삭제하고 사이사이에 있는 빈칸은 한 개는 유지해 준다. 그게 이제 트림이라는 거에 문법 기능이고요.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굿 앞에 G,
morning의 M. 그러니까 두 번째 good morning 하는 것이 답이 되겠고요. 1번은 프로퍼가 아니라 upper겠죠. upper. upper.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는. 예. 그 3번과 4번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빈칸은 하나는 유지해줍니다.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답은 두 번째가 답이 되더라. 33번. 33번 좀 까탈스럽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search나 find나 어떤 글자를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search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search에서의 대문자나 소문자나 A는 제일 앞에 오토메이션에 A 첫 번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find에서 대문자 A는 오토메이션의 앞에 있지만 find의 소문자는 오토메이션 저 뒤에 여섯 번째에 소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럴 때 세 번째 답은 6이 되겠죠. 자, 이 문제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하고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34번 시트 탭에 대한 설명인데 시트 탭이 뭐 하는 거예요? 시트 탭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 글자가 적혀 있는 데를 시트 탭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탭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탭의 색깔을 다 따로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책에도 뭐라고 했어요?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색깔을 다 달리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빨간색 있잖아요. 시트 탭의 색깔은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 다르게 만들어도 내 마음이에요. 예.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시트 탭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각 시트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상관없더라는 거. 34번에 1번이 틀렸다. 자, 매크로 이름 상자나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 줄 때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랬고요. 빈칸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요. 1번에 매크로 밑줄 1, 뭐 영어 매크로 밑줄 2, 우리말로 평균 구하기 다 좋은데 3 밑줄 매크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매크로 이름은. 35번에 3번이 틀렸다라는 거. 그 해설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매크로 3하고 자동 부여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있다. 자, 매크로에 관한 설명인데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매크로를 새로 만들면 매크로 이름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매크로고요. 매크로 기록할 때 마우스의 동작도 기록이 되지만 키보드 동작도 기록됐었죠. 그때 우리 해당되는 셀에 가서 클릭하고 키보드로 뭐 자동화계나 는 썸 쓰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다 그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좀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7번은 국어라는 이름이 보이고요. 홍길동 위대한 한민국 이효리라는 사람의 항목축이 보이네. 항목축. 왼쪽에 100, 뭐 80, 60, 40 하는 갑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뿔인데 3차원 원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이블도 보이잖아요. 레이블도 보이는데 계열도 보이고 중간중간에 눈금선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데이터표는 없어요. 데이터표라는 건 뭐죠? 그 항목축 밑으로 엑셀 시트처럼 표가 보이는 거죠. 각각의 홍길동의 국어 점수가 몇 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표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표는 없어요.
37번에 그 해설 부분 나와 있네요. 데이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암호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암호는 복잡하게 만들수록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해커들이 암호를 깨트리는 방법을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숫자로 된 암호는 1초도 안 돼서 깨트린대요. 그 다음에 영문자, 소문자하고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1분 안에 깨트린대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요, 암호를 깨트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숫자나 알파벳 중에서 어떤 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합을 해보는 거거든요. 암호북이라는 게 있어요. 해커들이 쓰는 암호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쓰는 것도 좋지 않다라 그래요. 뭐 I love book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 거 좋지 않고요. 막 이상한 글자를 쓰는 게 좋다. 남들이 봐도 딱 봤는데 저게 무슨 글자였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거. 그런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 놓으면 그 해커가 사용하는 암호 풀어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한 100만 년 걸린대요. 암호를 맞추려면. 그러니까는 100만 년 동안 너는 맞추고 있어라, 나는 100년만 살다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소문자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암호를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의 암호나 이런 거는 은행에 가서 신문을 확인하면 되지만, 웹상에서 암호도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 실명 확인하면 되잖아요. 본인 확인하면 되지만 컴퓨터 자체에 걸려있는 암호는 내가 암호를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전화가 와요.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대로 암호를 써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근해서 건드려 보니까는 암호가 바뀌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그래서 암호 잊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건드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암호를 모를 거 아니냐. 내가 설정한 암호고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암호인데,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암호를 내가 까먹었다. 치매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분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죠. 남의 암호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쓰기 암호가 설정되는 거를, 읽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근데 쓰기 암호가 걸려 있는 거를 쓰기 암호를 모르면 그냥은 열 수 있습니다. 열기 암호를 몰라도, 열기 암호는 지정하지 않고 쓰기 암호만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열기 암호가 없으니까 열리긴 열리는데, 쓰기 암호를 물어봤는데 쓰기 암호를 모르면은 읽기 전용으로도 열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보이는데 저장을 못해요. 저장 명령이 안 걸려요.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쳐도 저장을 못한다는 거죠. 예.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그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 거를 내가 쓰기 암호를 못 맞춰가지고 읽기 전용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른 USB 메모리에다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거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오긴 오죠.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읽기 암호, 쓰기 암호 다 걸어놔야 좋은 거죠. 예. 자, 아래와 같은 차트에서 이게 뭘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가운데 0을 기점으로 사방으로 펼쳐졌죠. 계열이 3개가 있으면 삼각형으로 펼쳐지는 거고 계열이 4개면 사각형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방사형이라 그래요. 금을 던지는 거 보셨죠? 투망. 예, 사람이 이렇게 줄을 묶어 가지고 어깨에다 돌려놨다가 냇가나 이런 데서 투망을 던지던데, 그런 투망을 던지면 가운데 기점을 해서 쭉 펼쳐져요. 그런 게 방사형 차트라고 해요. 방사형 차트. 그래서 얼마만큼
어디가 삐죽 길쭉한지 어디가 짧은지 고루 잘 퍼져 있는지 이런 거를 볼 때 많이 쓰는 거죠. 엑셀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XLSX는 뭐다? XLSX는 일반 X고 XLSXM은 뭐다?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고 이건데 XLT는 뭐예요? XLTX는 서식이 들어있는 통합 문서예요. 서식 파일. XLTM은 서식이 들어있는 매크로 통합 문서입니다. 서식이란 말은 뭐냐면 애기들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신고서 하잖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나요? 출생신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혼인신고서 하잖아요. 그러면 양식지 있죠. 양식지. 그 양식지에다 우리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양식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서식 문서라 그래요. 이력서 서식 이런 거. 아래 한글에서는 서식 문서라고 하고 양식 문서라고 여기는 서식 문서라고 하는데 하여튼 무슨 샘플이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서식 문서라고 해요. 그런 서식을 내가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은 XLTM이고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서식 문서는 XLTX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B가 들어가는 거는 바이너리 통합 문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XLSX냐 XLSM이냐 XLTX냐 XLTM이냐 그걸 많이 물어요. 2015년도 3월 7일날 시행했던 1회 문제 딱 2년 전에 시험 본 거네요. 그렇죠? 자, 이때 비로소 문제가 많이 변형되는 것 같아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문제가 좀 변형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고전적인 전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여기와 연관된 그런 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주문형 모바일 인터넷상에 접속해서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래요. 그러니까 VOD는 뭐냐면 주문형 비디오예요. 비디오 온 디맨드. VOD는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KBS나 이런 방송국에 들어가서 지나간 방송을 돈을 내고 보거나 무료로 보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걸 VOD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멜론 서비스라는 거 멜론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 음악 프로 같은 거 요즘 많던데 음악 프로에서 방송에 제공되지 않은 것들을 뭐 어디 가서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린 주문형 음악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MOD예요. 뮤직 온 디맨드. 답은 네 번째가 되겠죠. 주문형 음악. VDT는 뭐냐면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터미널은 뭐냐면 키보드, 모니터 이걸 터미널이라 그래요. 화면 장치죠. 비디오나 디스플레이나 터미널은 다 뭐예요? 화면 장치를 쓰는 거예요. 이런 화면 장치에 관련된 VDT 증후군이라고 있죠. VDT 증후군.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뭐 목도 손목도 그리고 뭐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뭐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데 남자의 염색체가 남성 여성 염색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남성 염색체를 없애서 여성 염색체만 나타난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딸만 낳는다.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간부님들이 아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딸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저희 포병 부대는 통신 장비들이 많거든요. 포병 장비들이 전자파가 엄청 강하대요. 말로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변한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신기하게 아들 가지신 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컴퓨터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첫 애를 딸을 낳았어요.
저희 집안은 역사가 무조건 쳐대는 아들이었었습니다. 물론 저희 형이 그거를 깨트렸어요. 저희 아버지까지는 다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걱정했었습니다. 근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몸이 좋으면 다 아들 낳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데요, 제가. 제가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제가 꽝 떨어졌나 봐요. 하여튼 VDT 증후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이.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라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고 그렇죠. 자, PDA는 뭡니까? PDA는 휴대용 단말기라 그래요. 휴대용 단말기. 개인용 휴대용 단말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를 PDA라고 하는 거죠. 뭐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개인용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만들어졌네요. 개인용 컴퓨터 자체가 정보통신용 코드로 제작된 거예요. ASCII라는 코드로.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정보통신용으로 사용하는 ASCII 코드 말고 다른 코드도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원리가 대형 컴퓨터들이 8비트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처음에 6비트를 사용하다가 좀 여유있게 8비트로 옮겨놓고 썼는데 이 대형 컴퓨터 통신을 하다 보니까는 통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7개 비트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서 8비트로 되어 있는 대형 컴퓨터 코드를 7비트 코드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서 통신을 하더라 이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ASCII 코드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PC,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 개인용 컴퓨터에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형 컴퓨터처럼 8비트를 만들 거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변환하는 것까지 하려면. 그래서 아예 개인용 컴퓨터는 통신용 코드인 ASCII 코드로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ASCII 코드는 7비트입니다. 7비트. 존이 몇 개고 디지트가 몇 개고 이건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자, 스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스팸 통조림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스팸 통조림을 먹다 보면 다른 반찬을 안 먹는데요.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데 전자우편 중에 보면은 쓸데없는 전자우편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업무적인 얘기 말고 뭐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전자우편도 많이 오더라 이거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재밌거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우편물을 보다가 자기 정작 하고 싶은 업무를 못한다 라고 해서 그걸 스팸에 비유해서 처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명칭은 정크 메일이라 그래요. JUNK 정크, 다른 말은 벌크 메일, 정크 메일이라 그래요. 근데 일명 스팸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엉뚱한 애가 자꾸만 보내. 이런 거를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스팸 메일을 보낼 때는 안에다가 괄호 열고 광고라고 써서 보내야 돼요. 그걸 안 보내면 혼나죠.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광고라고만 쓰면 안 되고요. 이 우편물은 뭐 정보통신부 법률 제 몇 도 몇 항에 의한 광고성 편지물을 우편물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원치 않으면 수신을 원치 않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라는 그런 문구가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냥 무조건 보내죠. 예, 엄청 보냅니다. 답은 두 번째죠. 자, 디스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내가 사용해서 보니까는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어제 오늘 요 며칠 동안 좀 책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놨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책꽂이에 쭉 썼는데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다 빼놨어요. 빼가지고 제가 이제 입구에다 쌓아놨어요. 이제 분리수거해서 버리려고. 이거는 누가 정리한 거죠? 사용자가 정리한 거죠.
디스크 정리는 뭐냐면 사용자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가 정리하는 거예요. 컴퓨터 스스로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임시 인터넷 파일, 내가 인터넷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공방에 가면 그 실습 파일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실습 파일. 걔를 실행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가 어딘가에 와서 알아서 쫙 설치되고 나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찌꺼기가 남아요. C 드라이브에 커마리그 폴더가 생겨서 들어간 거는 제대로 설치된 거니까 냅두고,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걔가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요. 그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가 쌓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창고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비워주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글꼴 만큼 폰트는 내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윈도우가 설치해 준 거고 사용자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컴퓨터가 폰트는 건들질 않아요. 폰트 글꼴은 절대로 손 안 됩니다. 얘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래요. 각종 앱을 설치하는데 TV에다가, 그럼 스마트 TV지 뭐. 그렇죠. 스마트 TV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태블릿이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무선 키보드도 연결할 수 있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이런 거 연결할 수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반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는 스마트 TV가 아니니까 스마트 TV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TV 뒷면에다가 스마트 TV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구들을 팔아요. 저렴하게. 뭐 한 5, 6만 원이면 사서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태블릿이 너무너무 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태블릿 살 때 진짜 싸게 산 게 40만 원 이랬었는데 요즘은 태블릿 8인치 이런 거요 10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지 몰라요. 기능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한 장치를 여기다 연결해서 TV가 스마트 TV가 되게끔 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 형식이라는 말을 한번 좀 볼게요. 이미지라는 말은 뭐예요? 그림이죠. BMP 그림이에요. GIF 그림이고요. 또 TIFF도 그림이고요. PNG, JPG 이런 것들, PCX 이런 거 다 그림인데, 웨이브는 뭐죠? 소리예요. 소리. 오디오 파일이에요. 오디오 파일. MP3 이런 것처럼 소리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딱 봤을 때 웨이브? 아, 이게 뭐지? 이게 동영상인가? 오디오인가? 이미지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시스템 관리. 윈도우 7에서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걸 했는데, 윈도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복원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프로그램이 엉켰는지 닫기 눌러도 안 닫혀져요. 그럴 때 작업 관리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는 창이 뜨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실행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실행 중인데 괄호 열고 응답 없음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멈춘 거죠. 그런 거는 오른쪽 눌러서 강제로 끝내야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이 바로 두 번째 설명이고요. 자, 하드 디스크 파일이 손상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 검사를 해야죠. 검사. 조각 모음은 뭐 한 거예요? 조각 모음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조각이 발생했을 때, 즉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위치가 흩어지는 경우,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쪼르륵 저장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지면 느려져요.
그걸 한데 모아주는 걸 조각 모음이라 그래요. 조각 모음. 그러니까는 손상되었을 때는 디스크 검사고,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저장 공간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디스크 정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느린 것 같아 그러면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해서 자료를 한쪽으로 모아주면은 빨리 움직여지고, 그렇게.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전자우편도 쓸 수 있고 온갖 여러가지들이 많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포털이라고 부르죠. 포털.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출입구, 대저택의 문 또는 성문, 광화문 이런 거 있잖아요. 남대문에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장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온갖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털이라고 부르는데요. 포털. 그래서 과거에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했었어요. 몰랐었어요. 제 기억에는 홈페이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를. 다 홈페이지인데, 원래 홈페이지는 뭐냐면 웹상에 주소를 치게 되면 처음으로 보이는 첫 번째 화면을 홈, 집이 아니라 처음이라는 뜻으로 홈페이지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홈페이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은 아니었고 기업이었잖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삼성, LG 이런 데만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불렀는데, 이제 홈페이지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없는가 봤더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뭐 야후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포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9번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죠. 요 바탕화에 아이콘을 보면 얘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대신에 얘는 화살표가 있고 얘는 없잖아요. 없는 애는 원본이에요. 원본. 요거는 화살표가 있는 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때 하나의 원본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100개고 1000개고 만들 수 있어요. 꼭 하나만 만들라는 원칙은 없어요. 그리고 그 원본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걔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원본이 작동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맞아요. 그리고 폴더나 파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프린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어떤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기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켰었어요. 그래야 그 기기가 작동이 되고, 이 기기를 중지시키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끄고 그리고 기기를 분리하고 다시 전원을 켜야만이 작동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들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USB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하고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핫 플러그, 또 다른 말로 핫 스와핑이라고 불러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기기를 꽂으면 작동이 되는 뜻이고, 핫 플러그 기능이라 그래. 핫 플러그, 재빠르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핫 플러그 기능이고, 그 핫 플러그를 다른 말로 핫 스와핑이라는 말은 서로 지그재그 교대할 수 있는 거, 이걸 스와핑이라고 부르니까는
(11번) 제어 기능. 컴퓨터는 제어와 연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출력, 저장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럼 입력을 받아서 이 제어 기능이, 제어 장치가 연산 장치를 통해서 연산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기억 장치에다 기억을 시켰다가 훗날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1번은 입력하는 기능이라 그랬으니까 입력 기능이죠. 세 번째는 자료들을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장 기능이에요. 저장은 두 가지죠. 주기억으로 저장, 보조기억으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출력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연산을 하는 기능이니까 연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제어 기능은 입력을 해라, 출력을 해라, 저장을 해라, 연산을 해라, 이런 거를 지시 또는 감독하는 것들, 이거를 제어 기능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번. 요거는 밑에 해설 나와 있어요. 7개 단계를 외우셔야 돼요. 자, OSI 7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릴까요? OS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우리말로는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 그리고 7개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SI라고 하는 말이, OSI가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한 방에 있던 아니면 미국 서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든 간에 서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7개 계층 구조로 그거를 규정을 해놨다. 그것이 바로 물, 대, 내, 전, 세, 표, 응이라고 하는 7가지. 그러니까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여기서 말하는 물리 계층이 가장 하위 계층이 되는 거고요. 응용 계층이 가장 상위 계층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7가지는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다 외우셔도 되고, 시험에 나와요. OSI 7계층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고르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계층은, 자 보세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거죠. 표현 계층은 상위 계층에 속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표현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바로 위에 있는데, 뭐 바로 밑에 있는데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문제. 그러면 표현 계층은 저기 응용 계층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순서들을 좀 아셔야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처음 출제된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 처음 출제된 문제가 그 이후에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폴더나 파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폴더, 그 중에 폴더라는 건 뭐죠? 어떤 유사한 형태대로 묶어 놓은 걸 폴더라고 하죠. 자, 이거. 우리 서류 처리, 출석부 같은 거 보시면
얘 별내 명칭이 뭐냐면 폴더예요. 얘가 폴더인데 우리는 이걸 파일이라고 부르죠. 출석부 같은 거를. 출석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파일이고요. 걔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폴더예요. 그러니까 책가방, 필통, 책장, 뭐 수저통 또는 무슨 사물함 이런 거 어떤 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폴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폴더 안에는 서로 유형을 비슷한 것끼리 선택을 해야 돼요. 노래는 노래끼리 모아놓고 사진은 사진끼리 모아놓고 하는 게 보기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서로 연관된 거. 애기 돌사진 돌 때 찍었던 사진, 그때 동영상, 그때 뭐 봤던 내용들을 하나의 폴더에다 따로 보관해둬도 좋죠. 근데 애기 돌 내용하고 어르신 칠순잔치, 팔순잔치랑 막 섞어 놓으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폴더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거. 별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요. 별표나 물음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딴 건 몰라도. 여기 따옴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따옴표 이런 거 뭐 크다 작다 뭐 콜론 이런 것들은 특히 별표는 all 모든 것이란 뜻이고 물음표는 특정 한 글자란 뜻이고 이런 걸 우리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호들은 절대로 파일명이나 폴더명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더에 가면 속성창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폴더 창이 있어요. 이렇게 폴더가 있고 여기 자격증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오른쪽 눌러서 저 밑에 속성을 누르면 용량은 11.3GB 정도라고 돼 있고 이 안에 파일이 11,359개가 들어있고 폴더가 1,534개가 들어있대요.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들어있고 특히 요거 사진 폴더에 가면 사진이 1246개 정도 들어있고 폴더가 또 3개가 들어있대요. 폴더가 하나, 둘,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보면 이런 사람들의 폴더가 들어있고 또 여기 임시에 가면 또 뭐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폴더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폴더가 들어있어요. 폴더 안에는 또 다른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또 파일이 들어가는데 속성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개수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슈퍼컴퓨터냐 중대형 컴퓨터냐 중대형, 대형, 중형 이런 걸 우리는 메인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메인프레임.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건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하이브리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하는 컴퓨터의 처리 능력이 아닌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아날로그 형태냐 디지털 형태냐 그걸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냐. 네. 자, 우리나라는 학교를 나타내는 기관 도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위를 주는 학위, 그러니까 전문학사, 폴리테크 대학 같은 공업학사, 뭐 4년제 대학의 일반 학사, 그 다음에 뭐 대학원의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가리키는 교육기관들은 도메인을 ac.kr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C는 SC 자,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이에요. HS. MS는 미들스쿨, 엘레멘터리 스쿨은 초등학교고 SC는 특수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특수학교. 학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인데 초중고가 아닌 좀 특별한 학교.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특수학교를 SC라고 부른대요. 또 유치원도 있어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니까. 외국에서는 EDU, 에듀케이션의 줄임말 EDU라는 거로 통합해서 하나로 다 쓰는데 우리나라는 다 나눠놨어요. 네. 자, 1GB란
아, 거기 특수학교 SC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자, 해설 보시면 나와있네요. 자, 1GB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1024바이트면 킬로바이트. 그 킬로바이트에 1024를 곱하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에다가 1024를 곱하면 기가바이트. 네 번째는 그 기가바이트에 1024를 곱하면 테라바이트. 해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라는데, 터치패드, 터치하는 거죠. 그 입력하는 거네요. OCR은 뭐예요? OCR, OMR, MICR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입력 장치예요. OCR은 글자를 써서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 지로용지 같은 거 보셨어요? 지로용지 같은 거 보시면 뭐 숫자도 1, 2, 3, 4 이상하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생겼는데 모양새가 똑같이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MICR, 수표나 어음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OMR은 뭐예요? OMR은 내가 동글뱅이 칠하는 게 OMR이잖아요. 그렇죠? 입력 장치입니다. 뒤에 R자가 리더예요. 리더. LCD는 모니터죠. 화면 장치잖아요. 화면 장치. 트랙볼은 뭡니까? 마우스를 굴리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뒤집어 놨어요. 구슬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그 구슬을 굴리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실제로 트랙볼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조그만 트랙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야구공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진 트랙볼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나 TV를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제 예 아니오를 선택하는 거죠. 다음 2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그럼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오면 트랙볼이 공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그래서 그걸 손으로 굴리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때 공을 쿵 누르면 터치가 되게끔, 이렇게 클릭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쓰다가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는 트랙볼을 누가 쓰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뭐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입장인데, 요즘은 트랙볼이 마우스에도 나와 있어요. 마우스를 직접 움직여도 되고요. 마우스 위에 트랙볼을 달아가지고 그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프린터의 스풀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프린터로 명령을 걸면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보시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문서를 프린터로 인쇄를 명령을 걸잖아요. 인쇄 명령을 걸면은 인쇄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인쇄를 한다고 쭉 지나가요. 뭐가 쑥 지나갔잖아요. 이렇게요. 그 지나가는 사이에 컴퓨터는 작동이 안 돼요. 다른 건 작동이 될지 몰라도, 이런 메모장은 작동이 될지 몰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작동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인쇄하는 건데, 4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컴퓨터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DF란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쇄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프린터와 같이 느린 컴퓨터, 입출력 장치들을 전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스풀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인쇄 명령을 걸어놨는데 사실 이 프린터기가 없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계속 대기 중에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취소 눌러야 돼요. 취소 누르면 인쇄하겠다라는 걸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프린터가 인쇄 중에 다른 거를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인쇄 대기 중에 있던 애를 얘가 지금 가로 문서예요? 세로 문서예요?
세로 문서죠. 이걸 내 가로로 바꾸고 싶어. 못 바꿔요. 다시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얘를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바꿔주는 기능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인쇄 매수. 내가 이거를 2세트 찍어야 된다 모르고 3세트 찍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쇄하던 명령을 걸어서 취소시키고, 얘를 취소시키고 나서 다시 2세트 인쇄를 한다든지. 그걸 해야지.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인쇄 매수들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단 중지, 취소, 순서 바꾸기 이런 건 가능해요. 제가 인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요 급한 건데 인쇄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 인쇄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지 말고 걔를 어떻게 하라? 인쇄 중지, 취소하시면 안 되고 중지를 걸어 놓으면 인쇄하던 게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른 친구 거를, 학생 거를 인쇄를 해주면 걔는 양이 적으면 먼저 인쇄해주고 보낼 거고, 나는 인쇄할 양이 많으니까는 또 이어서 또 다시 인쇄하면 되겠죠. 그런 건 가능해요. 이거 인쇄 중지, 일시 중지, 다시 시작, 뭐 취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수나 종류나 방향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거.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아주 문제가 더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키보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부팅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키보드가 없다고 해서 부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부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부팅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빠져나갈 구멍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초보자들 자체도 어렵지만 컴퓨터를 오래 한 저 같은 경우에도 야, 문제 참 치사하게 만들었다. 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부팅이 안 됩니까? 그것이 부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부팅 영역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부팅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파일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부팅은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얘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롬 바이오스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부팅 안 됩니다. 롬 바이오스에 이상이 생기면 부팅이 안 돼요. 얘를 통과해야 부팅이 되는 거예요. 얘를 롬 바이오스를 통과해야만이 부팅이 되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요. 전원 공급 장치가 이상이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기계가 안 켜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얘가 1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과 4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가장? 이것도 치사한 말인데, 저는 여기 있는 컴퓨터는 키보드 연결을 하지 않으면 부팅이 안 되게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키보드가 빠져 있으면 부팅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키보드 빼놓고 쓰나요? 키보드 다 꽂아놓고 쓰죠? 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답은 이거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제가 조금 거지같이 만들어 놨어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컨트롤 A를 눌러야 전체 선택이죠? Alt A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연속되지 않은 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고 클릭하면 되죠? 연속적인 걸 선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거를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는 거죠. 연속적인 거는 쉬프트 키고 비연속적인 거는 컨트롤 키예요. 근데 선택한 것 중에서 어떤 걸 하나 빼고 싶어요. 그럴 때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걔는 빠져요. 다시 클릭하면 선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연속적인 거 한 거예요. 비연속적인 거. 내가 5개를 선택했는데 그중에 가운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얘를 클릭하면 위에 거 2개 하나 건너뛰고 밑에 거 2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도 선택이 되고 제외가 되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자동 필터에서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 뭐 성별이 여자인 경우 전혀 이상 없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항목이 서로 다른 거, 항목이 서로 달라. 성별이라는 항목과 주소라는 항목이 서로 달라.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거만 돼요.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사람, 이거는 돼요. 그러나 성별이 남자이거나 주소가 서울인 사람이거나 밑에 네 번째처럼 주소가 서울이거나 직업이 학생이거나 이건 안 돼요. 항목이 다를 때는 반드시 이거만 돼요. 근데 같은 항목에서는 이거도 되고 이거나도 됩니다.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이름이 김씨이거나 박씨이거나 이건 돼요. 이거나는 됩니다. 항목이 같을 때는 돼요. 근데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이거나는 안 되고 이거만 된다라는 거. 시트보. 워크시트에는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잠금 속성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얘를 보호하려면 잠금 속성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보호하면 안 돼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 속성을 해제하면 잠기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데이터를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셀의 잠금 속성을 설정하고, 해제가 아니라 설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뭐 워크시트 보호를 들어가든 하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트 보호를 선택하게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키보드 글자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런데 아무리 잠금 속성을 해놓고 숨김 속성을 해놔도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에 대해서 셀 서식에 가서 자, 끝에 있는 보호 모드로 갔어요. 보호 모드를 갔더니 뭐라고 되냐면, 잠금을 하던 숨기기를 하던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되고, 이거는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걸어야만 된다. 즉 검토라는 곳에 가서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2번이 틀렸네요. 자, 이건 뭘까요? sum 잘 보셔야 돼요. A의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65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합계 구하래요? 합계까지 합계를 구하래요. 65, 85, 10, 80 A의 두 번째부터 C의 두 번째까지만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합계가 들어가는 곳 자체까지도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65, 85, 80의 합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그 구해진 합에 자기 자신이 또 들어갔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3을 구해서 여기다 넣으라 그랬어. 이렇게 넣으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해야 돼. 그럼 당연히 1, 2, 3의 합이 6이 되잖아요. 6이 되면서 이거에 다시 합이 구해지니까 12가 되고, 이거에 합이 또 구해지니까는 18이 돼야 되고, 막 계산이 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환 참조해라가 나요. 어떻게 너까지 포함해서 합계를 구하니? 네 값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야. 네 값이 오면 5로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숫자가 더해져서 5가 됐는데 그 더한 숫자랑 또 더해져서 또 들어가고 계속 참조 에러가 난다. 자기 자신을 포함했다 그래서 순환 참조라 그래요. 그런 좀 특이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뭘까요? txt는 뭐죠? txt는 공백으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탭으로 분리된 탭. txt는
탭으로 분리된 거예요. 탭. PRN은 공백으로 분리됐어요.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요. 엑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걸 수 있어요. 그럼 기존의 엑셀 내용이 텍스트로 저장이 돼. 텍스트는 뭔지 아시잖아요. 메모장에서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txt .prn .csv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 형식. 얘는 공백으로 분리된. 얘는 쉼표니까 컴마죠. 컴마 쉼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 탭, 국어 점수 탭, 영어 점수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름 한 칸 띄고 국어 한 칸 띄고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쉼표는 뭐예요? 이름 컴마 국어 컴마 영어 이렇게 컴마로 구분됐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탭으로 분리할 거냐, 공백으로 구분할 거냐, 뭐 쉼표로 구분할 거냐를 우리가 지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엑셀에다 저장하는 데이터를 메모장에서 볼 수 있게끔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엑셀 셀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엑셀이 칸칸마다 되어 있잖아요. 칸칸마다. 이 칸칸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거죠. 90 한 칸 띄고 90 한 칸 띄고 할 거냐, 아니면 90 다음에 쉼표 다음 숫자 쉼표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얘를 탭으로 이렇게 떡떡 떨어지게끔 하는 탭으로 구분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름이. 근데 CSV는 컴마 separate value, 컴마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CSV가 본래 컴마 separate value, 컴마로 separate 구분이 되어 있는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txt의 t자가 탭으로 보시면 돼요. 탭. 그러면 prn은 그냥 공백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외워놨어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외워야 돼. 외워야 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 자, 근데 XLS M은 뭐예요? S는 XLS S니까는 일반 통합 문서인데 M자가 끝났네. M. 그러니까 매크로 통합 문서죠. XLT S가 아니라 T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서식 파일. 근데 뒤에가 X로 되어 있으면 일반 서식, M으로 끝나면 서식이 들어있는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 이런 거고. 정렬은 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이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할 때, 나열을 할 때 비어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뒤로 보내요. 공백은 맨 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아래로 내려요. 원래는 모든 값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자, 숫자도 크기가 있죠. 1, 2, 3, 4라는 숫자의 크기가 있고 A, B, C, D라는 글자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럼 숫자와 글자를 비교해보면 글자가 커요. 모든 글자는 어떤 숫자보다 큽니다. 100억보다도 커요. 가나다라가. 그런데 그 중에 공백이 값이 제일 작아요. 공백이라는 값이 제일 작아요. 그러면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공백이 위에 올라가고, 내림차순하면 제일 작은 공백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원칙이에요.
근데 엑셀에서는 공백은 무조건 제외시켜요. 공백은 없는 거로 쳐요. 그래서 정렬 명령을 걸면 저 뒤에 처박혀요. 밑으로 맨 위가 아니라 아래로.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정렬 다 가능하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우리는 정렬이라고 하는 거니까 다 맞는 말인데 세 번째가 틀렸다. 자, 레벨을 높이려면 자격증을 좋은 걸 따야 됩니다. 자, 그 중에는 자격증이라는 게 레벨이 굉장히 어려운 레벨도 있어요. 어떤 레벨이냐면 실습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애가 지금 항해사 전공하는데 고등학생인데 항해사 3급을 땄거든요. 4급을 땄어요. 근데 항해사 4급을 따려면은 필기 과정을 학습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나름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 있어야 돼요. 실습 경력이 있어야 돼요. 실습 경력이 1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따야 시험 접수를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레벨은 높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커말 자격증은 학력, 경력, 성별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따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수는 고르는 거죠? 고르는 거잖아요. 뭐를 고르는 겁니까? 랭크 값을 골라가지고 구해가지고 랭크 값이 1이면 천하, 2면 대한, 3이면 영광, 4면 기쁨을 가져가라는 거죠. 추수 함수니까. 그럼 랭크 함수는 뭐예요? 순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두 번째가 92점인데 얘가 어디서 92서부터 85, 94, 97 이 넷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거를 따지는 거죠. 랭크가 92점이 몇 등이에요? 3등이니까 세 번째 영광이네. 그렇죠? 아주 쉬운 함수죠. 이걸 나보고 입력하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보고 찾는 거잖아. 예. 27번. 자, 제목이 바뀌었나요? 제목 그대로 있나요? 범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범례 그대로 있나요? 그 다음에 갑축은 어떤가요? 축서식. 축서식이 두 군데예요. 갑축이 있고 항목축이 있어요. 4월, 5월, 6월. 갑축이나 항목축이나 이상이 없는데 4월과 5월, 6월이라는 계열. 진한 거, 흐린 거 계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두툼하니 붙어있고 오른쪽에는 얇게 떨어져 있잖아요. 계열 서식이 건드려졌네. 데이터 계열이. 그렇죠? 차트 영역 서식은 뭐냐면 이 차트가 보이는 이 전체 영역. 예를 들면 요 끝에 모서리가 둥글게 깎였다든지 아니면 이 테두리선 있잖아요. 테두리선이 두꺼워졌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건 계열 차트 영역 서식에서 찾는 거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해설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유효성 기능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경고, 정보, 중지라는 항목은 있어도 확인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이 있는데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고 중지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고 정보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확인은 없어요. 확인이라는 항목 자체가. 29번.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답은 맞출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55,000원이란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5만원과 8만원 사이에 있죠? 보세요. 여기 55,000원이 할인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7%잖아요. 그러면 55,000원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5만원과 8만원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7%잖아요. 그럼 얘는 H1급이에요? V1급이에요? H1급이죠. 그럼
그러면 네 번째 Vlookup 찍 긋고 세 번째 Hlookup 찍 긋고 네 번째 Vlookup 찍 긋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Hlookup은 아니잖아요. Vlookup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Vlookup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은 Hlookup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C의 다섯 번째 셀 금액이 B의 두 번째 금액서부터 따져가지고 F의 세 번째까지 중에 첫 번째는 금액이죠. 여기 뒤에 1이 들어있잖아요. 1. 1이 뭐예요? 첫 번째 금액이라는 걸 따지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7%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1이 아니라 2가 됐어야 답이지. 근데 1이라고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2번도 아니고 3, 4번은 더더욱 아니니까 답은 1번 밖에 없어요. 답은 1번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룩업은 뭐냐면 C의 다섯 번째 값 55,000원을 찾는데 C의 두 번째부터 F 두 번째까지 금액하고 3%에서 15% 퍼센트라는 범위 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했더니 5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8만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는 5만원 밑에 있는 7%일 거다 라고 해서 7%를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룩업이라는 함수는 안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웠지만 V룩업은 아니고 H룩업에 컴마 1이 아니라 컴마 2를 써야 답인데 2번도 아니라면 답은 1번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는 내가 알고 푸느냐, 아는 거를 제외하고 모르는 걸 답을 정할 거냐 이런 거지. 남는 걸 답으로 정할 거냐 이런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틀 고정. 틀 고정은 화면상에서만 표시할 때 쓰는 거고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건 화면용, 화면에 정하면 출력할 때도 인쇄 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내가 값을 썬 거는, 화면에 값을 써 있는 거, 셀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면 여기다 빨갛게 노랗게 꾸미면 이건 인쇄 그대로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화면의 구조를 보기란 메뉴에 들어가서 틀 고정을 하거나 또는 무슨 다른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창 숨기기, 뭐 창 나누기 같은 거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하고 창을 나눈 거라든지 또는 틀 고정이라는 게 있어. 틀 고정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좌우로 지나갈 때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1, 2번은 가만히 있어요.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양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가 국어 점수고 여기가 영어 점수고 수학 점수인데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만큼이에요. 지금 이만큼이라서 제가 이렇게 굴리다 보면 얘가 몇 점인지 얘가 무슨 과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틀 고정을 안 하면은요 올라가 버리잖아요.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국어인지 영어인지 수학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우리가 틀 고정을 해요. 틀 고정을 하면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작업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쇄할 때도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자, 한 페이지 인쇄가 끝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 인쇄할 때 항목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국어 영어 수학이 나오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페이지 레이아웃 기능이에요. 여기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페이지 설정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화면 따르고 인쇄 달라요. 화면 다르고 인쇄가 달라요. 근데 화면에 표시된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화면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틀 고정을 할 때는 정해놓고 틀 고정을 하지만 틀 고정을 취소할 때는 아무데나 놓고 틀 고정 취소를 해도 돼요. 취소할 때는 뭐를 설정할 때는 지정해놓고 설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설정을 해요.
위치를 정해놓고 한다거나. 근데 취소할 때는 아무 데다 놓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놓고 취소하면 그냥 취소가 돼요. 요거 한번 볼게요. A의 9부터 B의 11까지 범위를 정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조건이 뭔가부터 보세요. 이 조건이 뭔가. 합계가 95보다 작고 90보다 커야 돼요. 같은 줄에 나열됐으니까 AND예요. 그러니까 91, 92, 93, 94 아니면 70보다 작든지. 그러니까 합계해서 92 하나, 94 둘, 65 셋, 97은 안되죠? 85도 안되죠? 70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0에서 95 사이에 있는 애가 92하고 94, 그래서 둘이고, 70보다 작은 애가 65 하나니까 합은 3개 걸리네. 3개. 이 조건에 맞는 애는 3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고급 필터를 걸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검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기 시험은 종이로 보는 거니까 필기도구 가져간 걸 가지고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체크하고 막 해도 되고, 정기 시험, 상설 시험은, 상시 시험은 컴퓨터 화면에 뜨기 때문에 필기도구 다 집어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 뭐.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이 조건의 뜻이 무슨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하나, 둘, 뭐 셋 이렇게 마우스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은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하대. 추세. 일정 간격에 따라서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한 거래. 그게 꺾은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음료수 몇 개 팔렸어?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아이스크림 몇 개 팔렸어? 그래서 날짜나 이런 거,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매량의 변화를 볼 때, 판매의 변화를 볼 때, 그런 거를 나타나는 것이 추세예요. 날씨가 추우면 기름값이, 가스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건 추세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 요금 낸 거, 수도 요금 낸 거, 전기요금 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월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높낮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추세를 보통 많이 나타내요. 추세를. 예. 33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원본의 자료가 변경이 되면 자동 변경이 되지 않고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일 경우에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반 차트로 변환된다 그랬어요. 일반 차트로. 예.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할 때는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마우스로 범위를 정해주고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눌려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값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삭제할 수가 없어요.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벗 테이블 전체를 삭제해야 돼요. 아니면 원본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본을 바꾸면 피벗 테이블이 변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할까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걸 해요. 그러면 여기가 한 페이지고 여기가 또 한 페이지고,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2페이지고 어디가 3페이지고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기본 보기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마우스로 조절을 하는데 보세요. 1페이지가 여기 43번까지가 1페이지거든요. 페이지 점선이 나타났는데 자 여기가 1페이지인데 제가 이거를요 들어 올려요.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면 31번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1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페이지가 돼요.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 1페이지는 요만큼이고요 2페이지는 많아요. 3, 4페이지는 많은데 1페이지는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기본 페이지로 가서 보면은요 1번 페이지는 여기까지가 1페이지예요. 30번까지가 1페이지고 나머지는 양이 많아요. 40줄 정도 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나누기. 나누기는 아무데나 놓고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는 뭐냐면요 저 위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줄하고 저 아래에 있는 100번째 200번째 줄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위하고 아래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 B, C, D 영역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영역하고 왼쪽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서로 비교해 보려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나눠요. 나눠서 위 영역과 아래 영역 또는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을 같이 나눠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몇 페이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국어가 아니라 사회로 바꾸면 바뀌어지네. 얘가 80이 아니라 90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바뀌네. 바뀌잖아요. 꼭 기본 보기에서 안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몇 페이지로 나눠지는지 그런 거를 미리 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지. 작업도 하는 보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업도 가능해서 입력, 편집 다 할 수 있어요. 네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자,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 Alt F8을 누른다? 새 매크로? 새 매크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누르는 거 새 매크로 기록? 이거? Alt F8은 뭐냐면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매크로의 내용을 목록을 볼 때 쓰는 게 매크로 대화상자 여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 보기 대화상자라 그래. 매크로 대화상자. 근데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는 뭐냐면 우리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이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는 명령어는 없어요. 얘는 마우스를 클릭해야 돼요. Alt F8번은 매크로 기록 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크로 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대화 상자. 그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바로가기 키는 대문자, 소문자, 영어만 가능해요. (36번) 참조 대상 범위. 이름을 정의할 때는 첫 글자를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공백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숫자가 중간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 주소처럼 A1, 뭐 A에 300 이러한 셀 주소 이름으로 된 것처럼 이름을 정의할 수 없어요. 셀의 이름을 정의할 때 홍길동 국어점수라고 쓸 수는 있지만 A에 3이라고 써버리면 그게 A의 세 번째 셀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이름이 A3이라는 건지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 셀 주소처럼 생긴 거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은
하나의 통합 문서, 엑셀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시트가 100개가 있건 몇 개가 있든 간에 동일한 이름을 두 번 쓸 수는 없어요.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은 한 번만 나와요. 그러나 파일이 바뀌면, 통합 문서가 바뀌면 어차피 통합 문서 별도로 매크로도 따로 작동되는 거고 이름 상자도 이름도 따로 작동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요거는 우리 안 배운 건데 볼게요.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를 범위 1이라고 정해놨어요. B의 두 번째, B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범위 2라고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다가 범위 1과 범위 2에 대한 개수를 세보세요 라고 하면 두 개니까는 합이 4개요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범위 1과 1, 3, 범위 2, 4 이 네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2.5가 맞아요. 함수 안에서 쓰는 건 돼요. 그런데 범위 1과 범위 2를 더해라 그러면 여기 범위 1이 몇 개예요? 1과 3 두 가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더하라고 명령을 걸면 1을 더할지 3을 더할지 아니면 1, 3을 둘 다 더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냥 더하기 빼기 명령을 걸면 범위 중에 첫 번째 거, 얘가 첫 번째 거죠? 또 범위 2는 이건데 이 중에 첫 번째가 얘잖아요. 그 두 개만 더해요. 합이 3 나와요. 함수에 다는 상관이 없는데 직접 더해라 빼라 곱해라 그러면은 얘가 2개가 3개가 몰라요. 무조건 처음 것만 계산해요.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 서로 곱해 가지고 자 보세요. 얘랑 얘를 프로덕트 곱해 가지고 썸 더하래요. 그러면 얘들끼리 만나요. 첫 번째 주자가 만나요. 서로 곱해 1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4 12 그럼 아까 거 2하고 지금 거 12하고 더해서 14가 되는 거예요. 썸 프로덕트는 그런 거예요. 본래 프로덕트는 곱하기고요. 썸은 합계잖아요. 썸 프로덕트는 곱해서 더해라는 뜻인데 세 번째처럼 그냥 셀 이름으로만 정의되어 있는 거를 더해라 빼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계산은 안 된다. 제일 처음 것만 그 범위의 처음 요소만 가지고 계산하게 된다. 38번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 완성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영업부 근데 0자만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완성돼서 나오잖아요.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이고요. 실수인 경우 실수가 뭐예요? 5.3? 이런 거 5.3 소수가 없는 거는 정수 소수가 있는 거는 실수 5.3을 썼어요. 그래서 얘를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늘지 소수가 안 늘어요. 5.3에 6.3 6.3 되면 7.3 들어갑니다. 5.3 5.4 5.5 이런 거 없어요. 네. 두 번째가 틀렸어요. 38번 39번 자 month는 뭐냐면 월 구하는 거예요. month는 월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트가 3번 나왔고요. 이어 month가 1번 나왔는데 자 이 데이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보기를 한번 보면 2015년 3월 20일에 대해서 3개월 후
3개월 후라는 뜻이에요. 그럼 2015년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2015년 3월 20일에 3개월 전이잖아요. 마이너스 3은. 그러니까 2014년 12월 20일이에요. 마치 제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겠죠? 맞는 말이니까. 근데 첫 번째 보세요. 2015년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이죠. 5월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달에 월 구하니까 5 맞죠? 근데 이어 먼스는 뭐냐면 좀 틀려요.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어떻게 돼요? 5월 20일이 된다? 그건 2데이트잖아. 근데 2데이트나 이어 먼스는 어때요? 똑같은 결과를 출력해준다면 이어 먼스가 틀렸든 2데이트가 틀렸든 틀렸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 20일로 가는 거잖아요. 2데이트 3월 20일에 3개월 후니까 6월 20일로 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번이 맞으면 2번, 4번, 1번이 틀릴 거고 1번은 몰라도 2번, 4번은 틀릴 테고 2번, 4번이 맞으면 이어먼스가 틀릴 거고 이어먼스는 엔드 오브 먼스라 그래서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몇 월이에요? 5월이죠? 5월의 마지막 날짜 5월 31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엔드 오브 먼스, 이어 먼스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 그럼 이 달의 마지막이면 이번 2월이잖아. 2월 2017년도 2월이니까 28일까지 있겠지. 다음 달은 3월이니까 31일까지 있겠고 그게 이어 먼스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이어 먼스라는 함수를 몰랐다 할지라도 2번과 4번과 비교해보면 눈치껏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 데이트나 이어 먼스나 3월 20일에 2개월 후면 5월달이니까 5월 20일이든 5월 31일이든 간에 하여튼 먼스는 5월달은 맞아요. 1번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2번과 4번 2번, 2, 3, 4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네 번째는 같은 함수를 써서 비교해 보니까 아마 3개월 후, 3개월 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40번 매크로의 사용. 매크로는 XLSX에서는 매크로를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저장을 못해요. 자, 여기 보면 XLSX예요. 얘가 만약에 작업을 처음에 시작하면 XLSX라는 문서로 작업이 됩니다. 여기다가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그 저장을 할 때 XLSX로는 저장을 못해요. XLSM으로 저장해야지. M. 매크로가 포함된 거니까는. 두 번째, 매크로 제외 문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매크로 보안 설정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매크로 보안은 기본적인 값이 뭐냐면 모든 매크로 제외 단지 알림은 표시하겠다. 이것이 기본 값이에요. 본래 이거예요. 세 번째 디지털 서명이 아니고 두 번째가 기본 값입니다. 디지털 서명이 아니에요. 네, 이게 틀린 겁니다. 2014년도 10월 18일날 시행했던 2014년도 제3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미지 파일 형태 중에 레스터라는 방식이 있대요. 레스터. 이때 레스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건 뭡니까? JPG예요. JPG. 이 JPG는 픽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픽셀 단위로.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는 해상도가 커지면 파일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WMF는요? WMF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벡터 방식의 파일이에요. 1번, 2번, 4번은 비트맵 파일이라 그래요. 비트맵 파일. 비트맵 파일이고 WMF는 벡터 파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1, 2, 3, 1, 2, 4번은 비트맵이고 3번은 벡터니까 얘가 하나 다르잖아요. 그럼 넷 중에 하나 다른 거는 벡터 방식 3번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레스터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레스터 방식을 비트맵 방식을 레스터 방식이라고 부른대요. 일반적인 교재에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트맵 방식,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비트맵 방식이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이지 벡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WMF는 벡터 방식이에요. 벡터 방식은 확대해도 선명한 거를 화질이 깨지지 않는 거를 벡터라고 그러거든요. 웨이브 확장자는 WAV입니다. 웨이브는 녹음 조건에 따라서 크기가 변해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누가 연설하는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녹음한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다가. 근데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하면,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하면 아날로그지만 예전에 우리 녹음기 있었잖아요. 디지털 녹음기. 이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면 웨이브 디지털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웨이브 형태로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용량이 커요. 얘는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압축된 형태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mp3라는 형태가 나왔죠. mp3 압축된 형태로 저장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작게 줄여서 녹음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음 높이, 음 길이, 음의 세기 같은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어서 어떤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에 맞춰서 쿵쿵쿵 뭐 세게 작게 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MIDI예요. MIDI, MIDI. MIDI는 전자 악기 간에 신호를 넣어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 디지털 피아노 있잖아요. 디지털 피아노 소리 막 내잖아요. 혼자서. 그 MIDI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MIDI고 웨이브는 아니다. 3번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가 있어요. 웹 브라우저가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처럼 인터넷 하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유명한 게 뭐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구글이 만든 크롬. 구글은 회사 이름이에요. 크롬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크롬. 그 다음에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만든 게 뭐예요? 사파리. 애플이 만든 게 사파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오페라, 파이어폭스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5군데가 있어요. 5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이 만든 크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통신망. 1번은 뭐 하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 통신망. 2번 외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한 통신망. 4번은 지역 간의 통신을 연결한 거예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는데 학교나 뭐 집이나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2, 3km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랜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통신 규모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PCM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C는 여기 PCM이라고 되어 있죠. PCM은 아날로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변환 방법에 따른 분류지 통신망하고 상관없어요. (5번)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래요. 사실은 HD급이 아니라 풀 HD.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하여튼 고화질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25GB 이상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블루레이 디스크입니다. CD는 700메가, CD는 700메가, 0.7기가예요. DVD는 4.7기가, 4.7기가. 블루레이 디스크는 25기가 이상. 집 디스크는요, 플로피처럼 생겼어요. 플로피가 옛날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세요? 이 플로피 디스크가 1.44MB예요. 1.44MB. mp3 노래 하나가 요즘 5기가 6기가인데 mp3 노래 하나를 저장을 못해요. 플로피 디스크에는. 근데 집 디스크는 곧 디스켓처럼 생긴 건데 100메가예요. 디스켓처럼,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생김새가. 근데 비싸요. 플로피 디스크요. 플로피 디스크 지금은 안 쓰지만 가장 최근이라면 그게 뭐 한 5, 6년 전이나 됐을래나? 그때 500원이었거든요. 그보다 싼 건 없었어요. 500원짜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네 같아 걔는. 그런데 이 플로피 디스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컴퓨터라는 게 도입이 돼서 플로피 디스크가 대중화됐을 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장에 15,000원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85년도 그때 이제 팔아먹었고요. 83년도 대학에서 그거를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8인치. 근데 그땐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전산실에 쓰는 대형 플로피였고 85년도에 제가 그거를 구매해다가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때 10장이 들어있으니까 15만원이었어요. 플로피 한 장에 15,000원이고요 10장이 박스에 들어있는데 그게 15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달에 30만원 받았는데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예. 뭐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때 용량은 360KB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로피, 우리가 가장 조그맣게 썼던 그 플로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360이 아니다. 한 면만 쓰니까 180이다. 근데 글자를 쓰면 많이 들어가요. 글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뭐 그림 같은 거 저장할 수 없던 시절이었었죠. 그런 걸 쓰다가 지금 25기가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죠. 자, 디스크 정리는 뭐라 그랬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기능이에요. 즉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하는 기능은 뭐죠?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조각 모음 실행이에요. 조각 모음 실행. 3번,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스템 변경 내용을 실행을 취소한다. 이런 건 뭐예요? 3번과 4번. 윈도우즈 복원.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거죠. 3번과 4번은 복원 기능에 관한 기능입니다. 복원. 7번,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이메일. 저도 경험해봤어요. 뭐 어디 들어가서 뭐를 하래요. 연락이 왔는데 들어가 봤는데 국민은행 홈페이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국민은행 홈페이지 도메인이 KB스타거든요. KB스타. 근데 홈페이지 주소를 가보니까는 KB 뭐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작동 안 돼요. 뭐를 클릭하면 점검 중입니다. 뭐를 클릭하면 점검 중입니다. 로그인만 돼요. 로그인을 누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디 패스워드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정확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안 되니까는 다시 접속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본인 이름을 입력하세요. 뭐 보안 카드에 있는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를 입력하세요. 죄다 입력하라 그러죠. 그래서 입력을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력 안 했지만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멈춰요. 그럼 이제 안 되니까 짜증나서 끄겠죠.
그 사이에 벌써 다 정보가 넘어간 거지. 그렇게 하는 거를 피싱이라 그래. 피싱. 프라이빗 피싱. 개인 정보를 낚는다. 그래서 프라이빗 피싱. 고기 잡는 거. 그래서 줄여서 피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화를 딱 들었더니 국제전화입니다 하고 딱 음성이 나와요. 그 서비스가 있나봐요. 전화국에서 그 메시지를 들려주나봐. 그랬더니 고객님 여기는 우체국입니다. 뭐 귀 앞으로 뭐 발송된 우편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편물 없는데 더 들어볼래다가 한참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8번 사용자 기본 설정값 이런 것들, 즉 내가 로그인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저장해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쿠키라 그러죠. 쿠키. 이 쿠키 정보가 남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죠? 9번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에요. 프로토콜은 뭐냐면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통신 규약, 규칙과 약속.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고 하는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할 건가. 그때 5에서의 7계층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계층이 뭐라고요? 네트워크야? 데이터 링크는 두 번째잖아. 물리 계층이 첫 번째라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계층이잖아요. 뭘 대네. 두 번째인데 세 번째라고 뻥을 치네요. 이렇게 답을 맞춰야 돼요. 이건 순서를 물어보긴 한다. 이게 순서. 아스키에서 본래는 7개 비트입니다. 7개 비트면 2의 7승 128개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요. 하나를 더 붙이면 몇 비트죠? 8비트죠? 그럼 2의 8승 256이 됩니다. 2의 8승 256. 2를 7번 7개 한 개니까 합이 8개잖아요. 그러니까 2를 8번 곱한 거죠. 2의 8승. 근데 답은 3번이라고 나와요. 답이 3번이라고 나와요? 잠깐만요. 지금 해설에는 아스키 코드가 7개 비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스키 코드는 7개 비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페리티 비트를 하나를 더 붙이면 8개 비트잖아요. 그렇죠. 그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이때 아스키 코드로만 표현하면은 7개니까 128개다. 천상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문제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면 8개 비트,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확장 9비트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비트가 아니라 확장 8비트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8개 비트를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8비트를 씁니다. 확장 8비트, 거기다가 페리티를 붙이면 9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개잖아요. 8개로 보면 2의 8승 256이 맞는 거예요. 256이 맞는 거고요. 이 책의 해설로 본다면은 아스키 코드는 7개가 구성원이니까 2의 7승 128개로만 답을 보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오해 요소가 있어요. 128을 답으로 만들 수도 있고 256을 답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원칙은 알고 계세요.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참 애매하네요. 답을 128로 봐야 되겠나? 하여튼 저는 모르겠네요. 문제가 참 애매하네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개 비트지만 실제로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표현 가능한 수. 참 애매모호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뭐 책대로 할게요. 128.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답은 길벗 출판사가 보낸 거거든요. 이 문제지도 길벗 거고요. 이 화면도 길벗에서 보낸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지통에 임시 보관돼서 보관이 가능한 건 뭐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보냈어요. 휴지통에 가 있겠죠? 복원이 가능해요. 자,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가지 않습니다.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돼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USB 메모리는 이동식 장치이기 때문에 휴지통에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통신망에 들어있는 폴더를 내가 K 드라이브, L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화 시켜서 쓰는 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내가 삭제한 거죠. 그러면 내 컴퓨터의 휴통에 안 가겠죠. 그 사람 컴퓨터 휴통에 가든 하겠지 뭐. 하여튼 내 컴퓨터에는 안 가요. 휴통에는. 근데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정해버리면 마른 휴지통이 있다 하더라도 뚜껑이 닫힌 거예요. 그럼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해상도 조정. 해상도 조정을 할 때 해상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작아져요. 해상도가 커지면 글자는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니터가 2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이 돼요. 모니터가 2개, 3개, 4개, 10개까지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을 해야만이 컴퓨터가 이해를 인식이 돼서 다중 옵션이 뜨는 거예요. 이때 왼쪽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위아래 놓을 수도 있어요. 모니터가 4개 같으면 그냥 위에 2개 아래 2개 놔도 돼요. 이때 해상도가 높은 거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해상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 폴더 옵션. 폴더 옵션은 뭐냐면 숨겨져 있는 거를 보이게 할 건지 숨겨져 있으면 보이지 않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열리게 할지 더블 클릭하면 열리게 할 건지 확장자 이름을 표시할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숨김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거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내가 숨기고 싶다 그러면 폴더 옵션에 가서 여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숨길 건지 여기서 숨겨라 명령 걸면 얘 숨어요. 그러니까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자체를 내가 숨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숨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어졌잖아요. 숨겨졌죠. 그러니까는 숨겨져 있는 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숨긴 것도 봐라, 숨겨져 있는 것도 보세요라고, 숨겨져 있는 것도 보세요라고 명령을 걸면 숨겨진 것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어떻게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이죠. 얘는 선명한 데 비해서 얘는 흐릿해요. 그래서 흐릿한 거를 내가 다시 속성에 가서 숨긴 거를 빼라, 숨겨진 걸 빼라 그러면 이제는 숨긴 게 해제가 됐으니까 다 보이게끔 해놨으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폴더에 가서 속성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14번까지만 할게요. 자, 보기 기준을 범주로 했어요. 한번 볼게요. 제어판에 가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콘을 볼래, 큰 아이콘을 볼래,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룹별로 보게 할래 라는, 그룹별로, 그걸 범주 보기라 그래요. 근데 시스템 보안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나 보세요. 시스템 보안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얘가 시스템 보안에 관한 범주예요. 사용자 계정은요, 사용자 계정은 어디냐면 사용자 계정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이라는 범주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